그동안 이거 리본 보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12시까지 나온다 그랬다고. 아, 예. 그동안 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왔다 갔어요? 예, 예. 아니 밟으셔도 낚시할 때는 또 그랬거든. 근데 교감하고 안 나오면 안 되지. 아니 이거 오늘 누가 저기 좀 나눠주라고. 저희 지금 서울대병원 있다가 제가 퇴화하고 와가지고 오늘 뭐 집에 나가 이거. 하나만 돼서 너무 구식이잖아. 너무 구질구질하다. 여기서 시위를 하고. 네, 같이. 사장님. 광주에서 차는 다 실어고 왔대요. 저는 우리 여수, 또 여수에서 보고. 여수였어요, 이게. 저 전주랑 같이 왔습니다. 네. 대통령 이재명 화이팅! 자, 고함만을 찍습니다. 이재명 하면 이재명이다. 짱돌 하나, 둘. 세게 때리면 안 돼. 자,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네, 잠깐. 이제는 그럼 이재명이다. 시작. 이제는 이재명이다! 이제는 이재명이다! 자, 이재명과 함께 세상을 바꾸자. 자, 이재명과 함께 세상을 바꾸자! 자, 이재명과 함께 세상을 바꾸자! 함께 연호해 주세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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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실 때까지 계속 연호해 주세요. 이재명 이재명 우유빛깔 이재명 사랑해요 이재명 이승희 장관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세요. 우유빛깔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제가 이때 못 살겠어요. 그죠? 조금 누런이 뜨신 거 아, 아닙니까? 이거 사실은 아닌데, 이제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한 말씀입니다. 자, 일단 오늘 정말 전국에서 또 해외에서 많이 오신 것 같은데 많은 손가락 혁명군 동지들에게 고맙다고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상의 변화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이 사람의 변화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손가락으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우리의 동지들, 손가락 혁명 동지들한테 제가 큰 자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 오시기 전에 다른 어디 방문하고 오셨죠? 네, 세월호 이 공작소
그다음에 조문 좀 하고 왔습니다. 제가 광화문 올 때마다 꼭 먼저 들르는 것이 그것이죠. 그 백남영 민선 혹시 갔다 오셨습니까? 아, 오늘 못 갔고요. 오후에 끝나면 우리 이제 장식 행사가 끝나고 제가 우리 이동해서 상황을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경찰이 오늘 무검용장을 집행한다고. 원래는 맞아가 죽은 것도 억울한데 찢어서 2번 죽이겠다. 용서할 수 없다. 제 입장은 분명한데 구검하기 위해서 시신을 탈취하는 현장을 놔두고 우리가 과연 이런 어쩌면 좀 웃을 수밖에 없는 이런 행사를 해야 되나. 잠시 후에 참모들하고 공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더라도 나는 저쪽으로 따로 갈까. 근데 다행히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다음에 제가 좀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그 오늘 아침에 소식을 듣고 이 행사를 못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는 중이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왔는데 와주면 어떻게 하라고 걱정했는데 어쨌든 뭐 하셨는데 그 오늘 경찰이 그렇게 한 거는 아마 명분사 기용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 날짜 그 기한 날이 그리고 보수층 지지층을 좀 결집하려고 노리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들면 그 일부러 유족 그리고 시민단체와 충돌을 불러일으켜서 지금 한참 논란되고 있는 그 최순실, 우병우 이걸 좀 덮으려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해시태그에 그런데 최순실은 이게 열심히 써야 됩니다. 그러죠? 지금 한 번씩 보내주세요. 시간 날 때. 그런데 최순실은 이게 지금 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국가가 아니라 손실 군주국이 된 것 같아요. 손실 전제국이라고. 그 모녀가 다 해먹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는 수치스럽습니다. 저는 나쁜 사람한테 지배당하는 것도 사실 좀 기분 나쁜데 억울한데 이런 저질 인간들한테 지배당하는 것은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앉아서 이야기 좀 나눌까요? 괜찮겠습니까? 네, 앉으시. 아, 여기 앉으니까 프롬프트가 보이네. 우리는 박 대통령하고 달라요. 이거 없어도 잘해요, 우리끼리. 그래 너무 안 되겠네. 프롬프트 없어도 잘하는데, 사실은, 오늘 이렇게 큐시트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리고 예상 질문지. 제 스타일을 모르나 봐요. 이게 다 필요 없는데, 이거. 우리 그냥 막 합니다. 시장님하고 저하고 뭐 토크콘서 한 4-5번 했는데, 제가 한 번도 사전 질문지를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정치인과 제가 토크 콘서트 뭐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사전 질문지 달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 유일한 사람입니다. 네. 그건 뭐냐면, 늘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사진 찍는 거 헷갈립니다. 그렇죠? 네, 늘 준비돼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저한테 준 표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대한 질문 답변 강요를 하지 마세요. 제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고 마이크 잡은 사람이 대장이죠. 그리고 오늘 행사를 안내하는 기사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각종 일간지에 많이 났는데 이 자리가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 출정식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 기사들이 많은데 그에 대한 질문은 이따가 마지막에 해주세요. 왜냐하면 기자들이 요것까지 딱 가버릴지 모르니까 끝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계속 궁금하도록 만들어야겠어요. 그렇게 만들어야죠. 자, 이거 책 5권이 지금 일단 있는데 이거 아마 이번에 새로 쓰신 것이죠? 기본 쓴 건 아니고 번역. 번역하시네요. 번역 소개하는 거. 영어도 할 줄 아세요? 제가 이게 듣고 말하는 건 잘하는데 읽고 쓰는 건 잘합니다. 제가 이 검정을 주시니까 제가 정말 억울한 게 저는 아일랜드하고 이즐랜드가 다른 건 줄 알았어요. 아일랜드는 나라 이름이고 섬은 이즐랜드인 줄 알았습니다. 왜 중고등학교 과정에 영어 공부를 지 혼자 했거든요. 그래서 듣고 말하는 건 되게 잘하는데 읽는 거, 쓰는 거, 읽는 건 제가 사고시험에 1차 영어도 다 합격하고 토플 이런 거 잘 모르죠. 너무 슬퍼짜리라 자, 이제 이걸 번역해야겠다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갈 길 중에 하나가 저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긴 게 이제 보편적 복지 이전의 선별 복지였고
이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보편복지니까 이것조차도 지금 자본주의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현금으로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지원하고 그 액수만큼을 세금으로 걷는 것이 경제성장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의 복지, 행복을 상대시키는 것이 도움된다는 게 실험 결과가 다 나오거든요. 유럽에서는 이미 뭐 청년 배당뿐만이 아니라 뭐 학생 수당이든지 여러 가지 형태, 전 국민한테 1년 매월 300만 원씩 주는 이런 거를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머리가 지적됐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이런 얘기하면 빨갱이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한테 왜 돈을 주느냐. 근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사회에 좀 소개를 할 필요가 있어서 청년들은 욕하시고 들어오고 악마 소리 들으면서 포퓰리스트 소리 들으면서 요 얘기하는 사람 주로 누군지 다 아시죠? 우리 뭐 대통령 또는 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런 분들이 하신 말씀인데 그 문제 그런 지적을 깨고 우리가 당당하게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점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외국 서적인데 스페인 교수가 쓰신 건데 우리 사회 소개하는 그런 쓴 게 아니라 뺏겨왔습니다. 한국말로. 네, 뭐 방금 대통령 박수 없으세요? 네, 주세요. 네, 박수 치고 유도하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힘든 번낼까 싫어서 가는데 대통령도 비난하고 야당 대표도 앞장서 비난하고 근데 오히려 그런 게 고맙지 않으세요? 저야 뭐 언제나 폰이죠. 무조건 고맙고 저 같은 사람들 비주류, 아웃사이더, 변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원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회를 기다리는 바보시죠? 여러분처럼 기득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언제나 위기만 옵니다. 위기만. 기회를 막 기다리는데 위기만 오죠. 나쁜 일만 생겨요. 그건 책임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좌절하고 포기하고 또 일어나 이러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해지는 거죠. 대신에 이 위기 속에 분명히 기회적 요인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잘 활용해야죠. 예를 들면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성남 보고 복지를 많이 하는 거는 복지가 되는 건 뭐 악마의 속살입니다 이런 소리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찬스적 요인이 뭐냐면 기회적 요인이 뭐냐면 유명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 쳐다보잖아요. 그럴 때 얼른 딴 깃발을 탁 드는 거죠. 복지가 왜 나쁘냐. 당신들이야말로 증세 없는 복지 한다고 복지 없는 증세하는 나쁜 사람인데 내가 증세 없는 복지한다. 내 아파서 그러지. 이렇게 딱 한번 얘기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지의 중요성도 어필할 수 있고 이재명 개인의 인지도도 높이고 광도 팔고 그렇죠. 그런 거고 또 하나의 책은 예전에 쓰신 것이죠 이거 오직 민주주의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 꼬리를 잡아서 몸통을 흔들다 이 말은 이제 그 이재명 시장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요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몸통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머리를 할 기회는 없다고 봐야죠. 그냥 우리는 기껏해야 꼬리를 잡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의외로 조금만 노력하면 꼬리를 잡기 쉽습니다. 작은 기회를 만들기 쉽죠. 대신에 세상이라고 하는 게 꼭 머리를 잡아야 하고 보통은 쉬운 길이긴 하지만 어려운 길은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작은 기회들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전체를 관통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꼬리를 잡아서 몸통을 낸다. 성당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꾼다. 시민이 주인인 성당을 통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든다. 뭐 이런 거죠. 조금만 치워지면 치워주겠습니다. 뒤쪽에서 나눠주니까 제가 필요해가지고 조금만 대시게 낮춰주시고요. 그 변방의 장수 그것도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변방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배관치하거나 가볍게 취급을 하죠. 근데 변방은 어찌 보면요 중심이 아직 더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언제나 정말로 큰 변화는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 있어요. 기득권자들은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은 결코 양보하지 않습니다. 힘에 의해서 제압당하거나 아니면
최대 변화를 통해서 역사의 지향기로 사라져가는 거죠. 그런데 그 변화는 결국 중심이 아니라 중앙이 아니라 변방이다. 근데 변방을 더 새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권이라고 불리는 이 기득권 집단들을 저는 여의도라고 보통 부르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표현입니다. 이 호수, 국민의 호수 중간쯤에 여의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분이 대통령이죠. 근데 거기서 밀려서 그 섬의 끝머리, 물가에 있는 변방, 여기 있는 것이 저 같은 사람인데 이게 사실은 가장 국민에게 가까운 겁니다.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것을 정치인들이 한다고 보통 생각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나라의 주인이 하는 것이고 다만 가끔씩 배신을 해서 그렇지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정치인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정치인 나라죠. 예를 들어 민주공화국이 다시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변방에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가끔씩 야구를 얘기합니다. 정말로 심각한 변화가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는 한양도성의 고관 대작이 아니라 변방의 장수가 역할을 할 때가 된 것이다. 뭘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잘못하면 선거법이라도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저희가 그 여기 있는 대로 전혀 진행 안 하고 막 하고 해가지고 우리 작가님 삐졌나 봐. 여기 있는 걸 지워버렸어. 지워버렸네. 뭐였냐면요. 이 책 5권 나눠주라는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기 앞에 꼬마 아이들한테 좀 나눠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아, 이건 내가 아닙니다. 저는 팔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막 주면 선거법위반에 기부행위가 이 주최 측에서 주는 이게 손가락 이 시장에 나눠주는 게 아니고 손가락 혁명군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는 출판사에 한 거.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시장 직접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한번 전달해 주면 그래도 본인이 쓰신 것인데 아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오시고 하시죠. 내가 여기 시선을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여러 먼저 오지 말고. 그래. 내가 나가는 게 예, 여기도 가고 싶다고. 네. 자, 한 권은 좋아요. 한 권. 나머지 앞에 나눠주시고. 아이고, 직접 뛰어오시네. 아이고, 제일 하고 싶어요. 자, 혹시 오늘 내가 가장 멀리서 왔다 계세요? 네? 전남 신안. 오. 해외에서 분들 아침에 저한테 팁도 왔는데 해외에서 온 분이세요, 해외? 공항에서 공항 도착했다고 분도 있었어요. 저 어디. 아니, 그때 다 나오셨는데. 지금 뭐, 너무 많은 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저기 어디서 오셨어요? 아? 요요! 네, 이따가 소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요요를 오는데 아침에 핀타에다가 부인하고 사진 찍어올린 누구인가요? 아까 보니까 자기 부인 뒤에 앉혀놓고 공항에서 사진 찍어서 올렸던데 맞아요? 찍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뉴욕에서 우리 부인하고 같이 도착했다고 공항에서 인증사진에서 올렸더라고요. 저분이 한국에 뭔일 있어, 일로 왔는데, 거기.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까라고. 네. 자, 이장님이 카페트 모임 작년에 가셨잖아요. 네. 제가 보니까 딱 1년 만인데 그때 분위기랑 지금 분위기랑 조금 더 다를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또 그때 시장님께서 한참 이제 SNS 하는 거 하고 1년이 지나서 지금 하는 거 하고 또 좀 다를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작년에는 성남시청에서 했고 아마 이 중에 그때 오셨던 분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많이 계시네. 그리 많지 않네요. 그리 많습니다. 다 그분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많이 구성원이 많이 바뀐 거죠. 아, 구성원도 많이 바뀌었고 네. 그때는 성남시청에서 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청와대에 좀 가깝잖아. 그리고 확실히 이제 일단 위치가 바뀌었고 두 번째로는 모임 구성원이 바뀌었고 또 실제로 작년에 안 오셨던 분들이 거의 됐던 것 같아요. 구성원이 바뀌었고 세 번째로는 오신 분들의 기대가 바뀐 것 같고
네 번째는 숫자가 엄청 늘어나는 거죠. 한세 가까이 되죠. 네, 지금 3,000명쯤 오셨다고 하세요. 그리고 여기 못 들어오셔가지고 밖에 계신 분들 계시고 지금 강원 이쪽에 강릉에 계신 분들 계시고 그 강릉에 계신 분들하고는 이따가 혹시 가능하면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들어오셔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이거 미리 들어오신 분들 바깥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시니까. 네. 3,000명쯤 왔다고 하는데 경찰 추산으로는 한 2,000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작년에는 1,000여 분 오셨다고 하니까 청년 미만인데. 그게 아마 이 시장에 거는 기대가 막 높기 때문이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작년보다 올해가 지금 더 대한민국의 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야말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이미 지나버린 거 아니냐. 여기는 뭔가 혁명적 그야말로 좀 근본적인 변화 또 그걸면 그냥 통상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혁명적 에너지가 좀 필요한 상태라고 공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래서 가장 큰 변화가 나는 것 같아요. 작년 1년 전만 해도 뭐 세월 가면 잘 되겠지 이래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는 야 이거 전쟁 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전쟁을 없애는 황당한 일이죠. 완전히 6.25 때 거의 근접한 과거로 불태우고 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점점 커졌고 또 우리 사회의 기득권자 그 중에서도 공식적 권력들의 폐악이라고 하는 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심화됐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반작용으로 뭔가 더 다급해진 것 같고 좀 더 절박해진 것 같고 좀 더 격렬해졌다고 할까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해도 예전에 순서 많이 준비했더라고 주최 측에서 우리끼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첫 번째 키워드를 두려움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 전에 여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눈에 익은 사람이 앞에 앉아있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최고위원 나오는데 자, 인사 우리 분당 각 국회의원이십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우리 민주당이 이겼죠. 또 오신 분이 또 계시네요. 우리 수원에 남경필 도지사 지역구에 우리 김영진 국회의원이 멀리서 와주셨어요. 우리 주례에서 주신 분이 김준기 교수님 보셨죠. 제 주례 선생님 처음 알려줬습니다. 우리 5.18 부상자 동지에 우리 회장님도 오셨는데 이따가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네. 이분들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손가락을 함께 쓰는 손가락 혁명을 수행하는 우리 동지들이죠. 우리 혁명은 동지들 이게 아마 이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되는 공작조, 그 다음에 공무원은 제외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를 두려움으로 우리 주최 측에서 선정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보면 병상기 동계 사건도 있습니다만 국가폭력이 정말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고 21세기에 또 최준실 사건을 봤을 때 권력 남용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무슨 블랙리스트 파원을 보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모든 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다 우리 국민들이 두려움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뭐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밥줄을 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인들에게. 이 작가도 그 팁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들어간 전 들어가 있죠. 네. 오늘 아마 이 사건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제가 선생님이 와서 제가 지금까지 MBC, KBS만 출연 못하는데 이제부터는 종편도 출연 못하게 되겠네요. 이게 한마디 때문에. 이 시장에 책임지겠지 뭐 어떻게 되네. 자,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 이렇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두려움과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가끔 드려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형식적으로는 1인 1표.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구성원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의 소위 통치구조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소수 기득권자들 중심의 사회가 계속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선거나 이런 걸 해도 판판이 다수인 대중이 지고 소수인 기득권자들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질까? 포기하기 때문이죠.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차이 때문에 우리끼리 싸워요. 내부적인 다툼이 벌어지죠. 그런 작은 이익 때문에 소수 기득권자의 편을 듭니다. 근데 이걸 합치니까 결국은 판판이 우리가 지는데 왜 우리는 싸워주려고 하지 않을까? 그 근본은 싸움은 행동이고 생각인데 그 마음을 내게 하는 근본이 결국 보니까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저들이 힘을 가진 소수가 만들어낸 두려움 중에 예를 들면 평화를 말하면 혹시 종북으로 몰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남북 외교 통일 얘기를 하면 종북 몰릴까봐 다 도망가요. 종북 얘기를 들고 흔들면 하면 다 도망가요. 헛개비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알갱이 몰리고 자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평등 얘기를 못하죠.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결국은 자유가 지나친 게 그냥 방종에 가까울 정도로 강조되고 평등의 가치는 점점점 뒤로 밀리는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 사회가 생긴 문제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혹시 재벌 해체 뭐 이런 얘기하면 경제가 망가져 버리지 않을까? 안 망가지거든요. 오히려 그게 재벌 비정상적인 경제 구조가 우리 사회에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는데 나아가서 정치와 사회 다 망치고 있죠. 이거 혹시 하면은 나라 경제가 망가지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들이 문제인데 더 큰 두려움이 하나 있어요. 그 두려움은 외로움입니다. 내가 분명히 생각할 때 이거 옳지 않은데 내가 옳지 않다는 얘기를 내가 먼저 했다가 혹시 나만 불이익을 입고 죽거나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죠. 이번 종편들이 선거 전에 이번 총선 전에 엄청난 거짓말과 왜곡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했지 않습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이제 뭐 200석이냐 개헌선까지 넘어가는 거 아니냐 전부 이러고 있는데 국민들이 막상 개별적으로 해서 행동하는 결과를 합쳐보니까 완전히 반대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개개인들이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기회도 없었던 거고 나 혼자니까 하면서 투표소는 가려야 되는 비밀투표니까 가서 몰래는 아니지 비밀하에 자기 의사표현을 했는데 합쳐보니까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나 혼자가 아닐까 하는 그 고립감 또 나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무력감 이 고립감과 무력감도 큰 공포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 정상적인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나 혼자가 아니다. 외로움에 대한 공포를 떨쳐내야 됩니다. 종북으로 몰릴까? 그런 공포도 떨쳐내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만 떨쳐내고 객관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목소리를 한번 함께 내기만 하면 다수가 원하는 합리적인 사고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깨야 된다. 그래서 두려움과의 전쟁이 중요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게 역사니까 또 사람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니까 이 마음 속에 들어있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불리한 점은 힘이 없다는 것이고 유리한 점은 숫자가 많다는 건데 원래 민주주의 사회, 민주공화국에서 숫자 많은 게 장땡이지 않습니까? 장땡 아세요? 네, 안 해봐서 모르시군요. 주로 홀로 하시나요? 포크 하시는구나. 저는 주로 도리지구땡을 하기 때문에 장땡 이런 걸 얘기 잘하는데 제가 집을 날릴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은 것들을 활용해서 분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세뇌당하지 않으면 이용당하지 않으면 우리 다수가 원하는 기회가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그런 사회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라도 최소한 넘겨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과 싸워야 됩니다. 제가 데려온 사람 아닙니다. 데려온 사람 아닙니다. 친절 같기도 하고 한데.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 자, 두려움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로 크게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는 정권이 빨갱이 프레임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외로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외로움은 여기 오신 모든 그 손가락 혁명을 풀어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님 항상 강조하는 거 이런 분들이 50만 명만 되면 세상이 바뀌어진다고 항상 강조했지 않습니까? 1%가 지배하는 사람인데 99% 전부 다 나서 싸울 필요 없죠. 그 중에 1%만 하면 우리가 충분히 한바탕 해볼 만하다 그런 거죠. 한 명이 1기당 1000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니까 손가락으로. 네. 손가락 맞죠? 네. 손가락 많이 써주세요.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가장 앞장서서 나서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빨갱이 프레임에 의한 두려움. 네. 네, 사실 지금 뭐 우리 저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도 와 계시지만 지금까지 보면 여당에서 이렇게 빨갱이 프레임을 딱 씌워버리면 네. 스스로가 무서워서 도망갔거든요. 다 도망갔어요. 역풍 불까봐 도망가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송민수 세고록 논란을 보면 정부가 이 빨갱이 논란으로 자신들이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걸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전혀 먹히지 않고 역풍 불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조금 세상이 바뀌어가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 종북 빨갱이 프레임을 일단 너무 많이 써먹은 데다가 이번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걸 써먹은 거예요. 조금은 그럴듯해야 되거든요. 국민들의 수준은 점점 높아졌는데 저한테 빨갱이 하다가 저리 많이 당해가지고 저는 요새 무슨 얘기를 해도 절대 저보고 빨갱이라고 합니다. 아니 저는 며칠 전에 성주하고 김천 가면서 나름 큰 마음 먹고 갔거든요. 자, 이렇게 공격하면 이렇게 방어해야지, 이렇게 공격하면 이렇게 대치기를 해서 올라가야지. 그럼 나름 계산 작전서를 쫙 써놓고 갔는데 아무도 언급을 안 해줍니다. 아니 왜 시장이 남의 동네 가서 뭐 그러냐부터 원래는 저거 뭐 사드 반국가적 행위고 종북이고 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안 해줘요. 제가 엄청 외롭습니다 요새. 그냥 여러분들이라도 어떤 모습을 보겠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고 계시고 저는 종북 얘기 나오면 저는 되게 좋아해요. 좋으로. 아 드디어 뛰어가구나. 다들 다 도망갈 때 저만 이렇게 독약청청 딱 떠있으면 눈에 띄잖아요. 우리는 막 눈에 띄어야 되니까. 네? 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뭐 이렇게 튀냐 이러길래 아니 제가 저 지방에 있는 변방에 있는 변국 정도 수준 되는 사람인데 안 튀면 보이지가 않지 않냐. 내가 안 튀면 관심도 안 가지 않습니까? 내가 토끼 정도 되면 치겠습니까? 내가 예전은요 라고 말하면 막 신문 한 면을 깔아가지고 쫙 해설 기사 쓸 정도로 소 정도로 성장하면 미쳤다고 닙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종북이니 뭐니 할 때도 좀 기회로 활용을 하는데 제가 대치기를 좀 심하게 하잖아요. 좀 무서워요 사실은. 네, 솔직히 저도 뭐 두려움이 없는 도라이는 아닙니다. 원래 두려움이 없는 사람 도라이는 문제였어요. 저는 도라이는 아니고 여러분처럼 이 국민들처럼 사실 똑같이 무서워요. 두려움이 있죠. 다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죠. 이겨낼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가 대치기 하다가 혹시 다시 제 반격을 당해가지고 내가 잃을 최대치가 뭘까? 꼭 계산하죠. 그랬더니 잃을 게 없더라고요. 기껏해야 뭐 시장 자리 잃는 거. 뭐 안 하면 되지 뭐. 그죠? 원래 자리로 들어와 시민으로 했기 때문에. 원래 제가 뭐 좀 아무것도 없는 공장 노동자였는데 지금도 너무 많이 가졌다. 그러니까 잃을 게 없구나. 잃어가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이렇게 뻔뻔해지고 좀 세지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들을 이제 이겨내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종북, 저보고 종북 그러면은 박근혜는 원조 종북이다.
민주노동당하고 정책연대 있잖아요. 참여정부 견제한다고. 자기는 그거 해놓고 저보고 민주노동당하고 후보 단일화하고 정책연대 있다고 종북이라고 그러길래 그럼 그게 원조 종북이네. 이렇게 맞았어요? 종북의 자금줄이라고 청소 용역회사에 일거리 줬다거나 종북이 자금줄이 종북 운동하길래 아니 그 회사를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해가지고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 보조금을 1년에 거의 1억 가까이 줬는데 그럼 그 현금 지원한 거 아니냐. 일거리 중에 종북이면 현금 지원한 박근혜는 고전 만점이다. 작년에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히 보내버리려고 서울지검에 소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아마 이 중에도 서울지검 앞에 항의성 집회 오셨던 분 계실 거예요, 그죠? 혹시? 거기 한분 계시구나. 그러니까 전국에서 한 300명 오셨던데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 직후에 제가 갤럽에 대선 후보 여론조사 8위안에 들었어요. 이게 기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송민순 회고록 사건이 나와서 제가 그랬죠. 그때 당시에 북한의 입장을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제가 모르겠고 정상적인 외교 라인이 있었다면 남북 정상회담 직후고 총리회담한다고 북한 총리가 서울에 와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판에 대북 인권 결의안 북한을 압박하는 결의안 아닙니까? 거기에 그런 우리가 찬성합니까? 찬성을 하든 반대하든 기권하든 셋 중에 하나인데 혹시 입장이 어떤지 알아보는 게 정상 아니에요?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아무것도 안 듣고 나는 안 볼란다 이것이 마음대로 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까? 저 상태가 어떤지 물어봐라. 떠봐라. 우리말로 떠봐야죠. 야 반발한 건 어느 정도니? 우리가 기권하기로 했지만 물어는 보자. 북한도 차라리 반대했으면 좋겠지만 기권하는 정도 이해한다 그러면 좋잖아요. 생색 꺼내고. 그러니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잘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완전히 남북관계가 다 끊어져가지고 그냥 대화도 안 되고 제가 오다가 뉴스 들었는데 기가 막힌 걸 봤습니다. 북한의 정책이 말이에요. 통미봉남이라는 거예요. 미국하고 직접 대화하고 남한을 봉쇄한다. 이게 북한의 정책이에요. 외교 정책의 핵이라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지금 우리 정부는 막 북한에다 맨날 욕이나 하고 막 대북 욕 확성기나 막 설치하고 있는데 대화가 다 끊어졌잖아요. 대통령 철수하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전쟁을 하지만 북한은요 지금 미국하고 말레이시아에서 둘이서 회담하고 있어요. 통미하고 있고 우리는 봉남 당했습니다. 이런 과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일 때 기준으로 보면 북한에다가 뭘 물어본 게 이상하죠. 의견을 조회하는 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북관계 이렇게 개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개판은 취소. 요새 격을 좀 올려야 된대요. 남북관계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이 기준으로 과거에 잘 되고 있던 남북관계를 비방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상식밖이고요. 두 번째는 물어보는 게 정상이지 물어본 걸 이상하다고 하는 인간들이 이상한 거다. 그렇죠? 제가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제가 잘하는 거잖아요. 저한테 스피커를 넣고 손가락밖에 없으니까 페이스북, 트위터에다 나오고 썼죠. 정신 차려라. 니들이 문제다. 욕할 게 아니라 니들이 욕먹으니까. 그리고 우리도 대대적으로 반격하잖아. 이건 찬스다. 이런 찬스가 없다. 근데 제가 기대한 만큼 대대적 반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가 기회입니다. 근데 종북무리하면 손해보는구나. 국민들한테는 이렇게 거짓말하고 국민들의 수준을 얕잡아보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면 국민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고 오히려 표에 도움이 안 되고 이런구나. 이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저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김영환 의원 맞죠? 대치기. 이럴 때가 대치기가 결정적인 찬스입니다. 그러니까 종북 문제나 이런 북한파리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려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국민들도 대체로 합니다. 특히 세상이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하는, 바라는 사람들은 우리 정도의 수준을 다 갖고 있어요. 그분들을 믿고 상식을 믿고
진실에 기초해서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지 부당한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거짓말하고 하면 오히려 손해가 본다, 손해가 온다 이런 것들을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말로만 잘 모르더라고요. 실제 손해를 입혀가지고 깨우치게 해줘요. 맞죠? 이제 평상시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았나 봐요, 그렇죠? 예. 저기 보니까 텔레비전에 나왔으면 정말 좋겠는데 좀 내보내 좀 줄여라 이런 플래카드 있던데 안 불러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기 그동안 쌓아놨던 걸 막 얘기하더라고. 예. 아주 맞습니다. 아, 진짜 좀 저도 여론조사에 좀 넣어주라고요. 아니 면세기도 4번째, 5번째, 심하게는 3번째까지 세 번째까지 갔죠. 예. 가는 경우도 있는데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니 방송이나 뭐 이런 주요 이런 매체에서는 절대로 저를 안 내주고 여러분이 대신 손가락으로 좀 알려주세요. 예. 이 시장님이 했던 말, 먼저 김병관 의원이 최고위원이니까 가서 좀 당에다가 건의 좀 하시기 바라고. 이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두려움에 맞서서 계속해서 성병성을 강조하고 종북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이게 뭐 경북 출신이에요, 종북이 아니고. 제가 다 써먹었어요, 가서. 그렇지. 경북이라. 예. 그렇게 하고 가니까 지지도 1%부터 시작해서 지금 6%까지 그렇죠? 치고 올라가고 이렇게 있는 거. 두 자릿수 더갈것 같아요? 아, 그건 모르죠. 저는 10%를 넘기기 어려울 거다. 지금 이런 상태로. 10%면 사실은 이렇게 고립돼서 그야말로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 입장에서는. 이 상태에서 정말로 독립군으로 유격대, 전쟁수 유격대 수준인데 이 유격대가 정규군보다도 더 세게 성장할 수 있겠냐?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저기 10% 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네. 여기 대개 한 2,000명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이 페이스북 중계 이런 거 보고 계신 분 하면 아마 한 5만 명에서 10만 명 될 건데요. 방법이 딱 한 개 있어요. 뉴스에 우리 잘 안 써주잖아요. 그런데 뉴스의 탑에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댓글을 죽으라고 써주면 됩니다. 좋아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2,000개 댓글, 예를 들면 2,000명이 나온 기사에 2,000개씩 댓글이 달리고 한 10만 클릭이 막 되고 이래 보세요. 그럼 언론사들이 요새 광고를 먹고 사는데 클릭수가 많으면 광고를 걸 거거든요. 쓰기 싫어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10%를 만드는 방법은 댓글 많이 달고 좋아요 많이 누르고 기사 많이 풀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네요. 손가락 붙여놓은 다 모여라. 이재명 기사님을 링크를 들어가 공감 들고 댓글 달리고. 예, 여기 오신 여러분 또 지금 중계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올해가 넘어가지 않기 전에 두 자릿수를 달성한다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 두려움에 대한 거였는데 여러분 뭐 이 시장님의 두려움에 대한 생각들 공유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가 이제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혁명적 변화. 시장이 자주 쓰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그거 말씀 나누기 전에요. 오늘 특별한 손님이 또 우리 자리에 오셨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분들이 몇 분 오셨는데, 예, 저 유민 아빠 김용호 선생님 나오셨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 자리에 계십니까? 아직 안 오셨나요? 혹시 세월호 가족분 중에 오신 분 꼭 누구가 아니라더라고요. 뭐 복잡해서 못 들으시나? 밖에 계시거든요. 이따가 좀 확인해서 다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토크를 계속 진행하다가 유민아빠 오시면 잠깐 자리 갖는 시간을 좀 하시죠. 그리고 제가 그 사이에 네. 우리 손가락 행정부대 중에 행정군 동지 중에 여러분이 좀 상상하기 어려운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우리 젊은 노트 우리 유민 씨도 손가락으로 쓰는 분이십니다. 앞으로 나오는 인사 좀 해주세요. 유민
박근혜님, 제가 오다가 요 앞에서 만났습니다. 네, 네, 목소리 좋으신 나와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좀 떨리네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여기 들어올 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블랙리스트 오르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아니, 가수는 여러분 다 똑같은 그런 마음도 갖고 계시고 다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제가 지지하고 싶은 분을 지지하는데 누가 뭐래? 저는 블랙리스트에 올라도 좀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우리나라를 저 외국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은 잘못된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치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하면서 보니까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요, 의지와 하겠습니다 하시는 그런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꼭 해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지를 그래서 제가 계속 하는데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분명히 블랙리스트 올면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그래도 박수 안 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지지하시는 제가 꼭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우리 손가락 가면들은 앞으로 돌아가서 노래 부를 때 젊은 노트만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유미 씨가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뒤에 그냥 왔다가 가실 거라길래 하면 맨 앞에 가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2012년도에 당시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공식적으로 대선 출정식 할 때 문희옥 씨가 오셨더라고. 가수 문희옥. 생각지도 못하게 비슷하네요. 오늘 생각지도 못하게 또 윤리 씨가 오시고 그래요. 기시감이 드는데 몇 달 뒤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혁명적 변화인데 이 시장님 혁명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 시대가 너무 암울하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갑자기 확 바꾸지 않으면 이게 과연 세상이 바뀌어질까라는 그런 또 두려움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님이 생각하는 혁명적 변화는 뭘까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혁명 이러면 바로 빨갱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혁명하다고 조직 사건을 일으키지 않을까.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손가락 혁명군 입대하려면 조직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자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도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게 혹시 공작원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손가락 혁명군은 스스로 훈련하고 스스로 입대하고 스스로 조직하고 스스로 승진하고 스스로 싸워서 스스로 이기는 거다. 아무도 소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더 잘 정리해가지고 여기 손가락 혁명부대 다르죠. 자기는 손가락 혁명부대 야전사령관 이런 모신 분도 계시던데 우리가 혁명 얘기를 하면 두렵긴 합니다. 이 두려움도 쉽게 돼요. 우리 사회의 변화는 현재 있는 소위 지배구조, 이 사회구조를 개혁하는 정도, 고치는 정도 수준 가지고는 전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만큼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이렇게 약속을 해놨죠.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롭고,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든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때 전 국민이 투표해서 정한 대한민국 최고의 규범이자 약속이죠. 근데 그게 실제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말로는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불공정이 판치고 불평등이 대세고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는 구조로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1% 재벌이 99%를 지배하고 있죠. 사실. 그 1%들은 상속세도 안 내고 부, 지위, 권력 이런 것들을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지금 막 상속하고 있습니다.
고손자까지 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9%는 점점 더 상황이 나빠져가지고 급기야 애도 낳기 싫게 돼버렸죠. 내 자식한테 나의 이 고통과 슬픔, 이 억울함, 이 불공정한 사회를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죠. 방법이 없어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사회입니까? 정말로 1년에 16,000명이 스스로 이 세상을 하직합니다. 하루에 40명이 넘게 죽는다고. 젊은이들의 꿈은 내가 이 나라에서 뭘 이뤄야지는커녕 내 나라를 내 조국이라고 자부심 갖기는커녕 오히려 헬조선이라고 그러면서 탈출만 하는 거죠. 노동자들은 OECD 얘기 많이 하니까 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1년에 일하는 시간이 많은데 시간당 임금은 OECD 평균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평균의 3분의 2밖에 안 된다. 일은 죽어라고 많이 합니다. 급여는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점점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나라, 이런 세상은 왜 되고 말았을까? 그러면 이런 상황이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까? 개선될 가능성이 없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노동 4대 입법, 그러면서 비정규직 늘리고 근무시간 늘리고 평균 임금 개선하는 통상임금 범위 줄이려고 하고 초과 근로수당 개선하는 거, 그 다음에 파견 근로 늘리는 거, 해고 쉽게 만들라고. 이게 노동자들 점점 못 살게 하는 거거든요. 국민의 대다수는 노동자입니다. 세금으로 보면 삼성전자 같은 이런 초대기업들은 세금을 실제로 내는 게 15%가 안 되거나 겨우 넘거나 맨날 그러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런데 우리가 장사 좀 잘해가지고 8,800만 원 1년에 더 벌면 35% 세금 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더 내야 되는데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더 줄어요. 건강보험료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서민들은 수입의 2%를 내는데 다른 사람들이 0.0001%를 냅니까? 뭐 이런 나라가 있어요. 더 많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게 국민 모두가 합의한 중요한 규칙이죠. 이거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그야말로 나라를 팔아먹었던 그 친일 세력들, 기생했던 그 자들과 그 자들의 후예들, 그 세력들이 독재 이름으로, 무패 이름으로 현재는 기득권자들로 구성돼서 여전히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식 숫자가 늘어나서 그런지 점점 이렇게 수탈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점점 더 많이 뺏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쳐야 되는데 제가 요새 국회 상황을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여소야대가 됐는데 야대 여소일 때, 여대 야소일 때 그때하고 지금 바뀐 게 뭘까 봐요. 입법 한 개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민주당이 못나서 국회의원들 의지가 없어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사회 체제가 너무 강고하게 기득권자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노력으로는 도저히 그걸 바꿀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그냥 정치권에서 니 표 많이 내 표 많이 이 밥 몇 개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던진 다음에 국민들이 아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아우 저게 다 죄다 나쁜 건데 힘에서 제일 나쁜 거라고 제일 덜 나쁜 거 골라야지. 이렇게 그냥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안 해, 어차피 내지 않는 거 포기. 이렇게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근데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온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지금까지 계속 해왔지만 과연 바꿀 수 있을까를 우리가 의문을 가졌었죠. 근데 드디어 이거 바꿀 수 있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합리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에는 정치가 이 고립되어 있는 국민들을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통제하고 조작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죠. 고립감을 느꼈죠.
그런데 정보는 곧 권력이고 정보가 사람을 움직이고 정보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정보가 주어지면 그 정보에 따라 사람들을 판단하죠. 그런데 이 정보가 이제 통제되지 않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꼭 조선일보 안 봐도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KBS 9시 뉴스 안 봐도 우리가 뉴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도 정보를 만들고 전달하고 확인하고 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원하는 바가 뭔지를 만들어내고 소통하고 힘을 모으고 조직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묶어서 정치에 압력을 행사하고 정치 속에서 관철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벌어진 일들이 몇 가지가 있죠. 필리핀. 좀 웃기긴 하지만 지금 보면 저는 방법이 좀 우악스러워서 그렇지 우악스럽다는 건 경상도 말은 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강의를 접하고 있는 거예요. 대만 영상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국민 대다수한테는 일자리 잃고 우리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지니까 우리는 탈퇴하겠다고 탈퇴 결심을 했어요. 정치가 원하는 대로 국민들이 움직이지 않은 대표 사회입니다. 미국 자본주의 맹주국 아닙니까? 거기 집권자가 얼마나 셉니까? 거기를 혈혈단신 버니 샌더스가 아주 오랫동안 자기가 만들었던 성과 그리고 자기가 가져왔던 변함없는 신념 이걸 가지고 미국의 집권 여당 지지자들을 설득해서 민주당을 먹을 뻔했죠. 물론 성공은 못했지만 이미 절반 이상 성공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세계가 변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미국보다 영국보다 필리핀 대만보다도 훨씬 더 국민들은 역동적이죠. 그리고 정보와 네트워크는 훨씬 더 많이 발전했죠.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불공정 구조는 그 나라보다 훨씬 심합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과연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만들어낸 몇 개의 객관식 답안들 중에 울며 계산목표로 가장 덜 나쁜 것, 고르는 것 그런 상태로 갈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혁명이 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 중심으로 국민들의 에너지를 모아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우리 사회 시스템을 바꾸자고 하는 열망이 모이고 있거든요. 그 열망 중에 일부가 모인 게 그 자리고 그게 전국적으로 모이니까 5%더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가 국민을 동원하는 시대에서 국민이 정치를 강제하는 시대로 국민혁명의 시대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까지의 친일, 독재, 부패 이 포괄적이고도 잘못된 기득권 구조를 국민의힘으로 깨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혁명적 에너지들이 모여야 비로소 권력 교체도 가능하다. 정상적인 권력으로 교체도 가능하고 또 그런 혁명적 에너지가 뒷받침이 돼야 비로소 권력이 생겼을 때 권한을 가졌을 때 그 권한을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저는 정치혁명이 아니라 국민혁명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그냥 단순한 개혁 수준이 아니라 체제 전환이 아니라 체제 전환에 준하는 그래서 혁명적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혁명적 변화가 준비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이 그 중간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 중심에 있어요. 국민들은 준비되어 있어요. 문제는 누군가 먼저 치워나가야 됩니다. 그 선봉대. 그 선봉대가 바로 일단은 시스템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헌법으로 합의한 그야말로 공정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회.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합의된 그 시스템이 전혀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한 번도 제대로 만들어진 일도 없고 실제로 또 잘못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실망하고 좌절하게 하고 또 죽게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아이고 좀 양보 좀 해주세요. 기득권자들한테 부탁해서 약간의 압력을 가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좋은 세상을 왜 양보하겠어요? 얼마나 좋은데 가만히 기마에다 막 10억짜리 많이 막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냥 호텔이 통째로 막 그걸 왜 양보하겠어요?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 이런 소리가 막 자동으로 나오는데 그 좋은 세상을 왜 양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양보를 통해서가 아니라 힘으로 깨나가야 돼요. 그거를 제가 작사를 깨고 우리 헌법을 만들어낸 우리의 약속, 헌법으로 만들어낸 우리의 약속을 현실에서 만들자. 그러려면 깨야 되거든요. 그래야 새 출발을 하려면 청산을 해야 돼요. 청소 안 하고 어떻게 깨끗한 살림을 시작합니까? 신혼 살림을 해. 저희 말이지 부부싸움이라고 맨날 엄마한테 있어서 시간 다 때리고 쉬고 살던 집이 이상한 집을 우리가 신혼부부가 들어갔으면 청소를 말끔하게 해야 신혼살림이 되지. 그 위에서 어떻게 삽니까? 시스템을 일단 우선 잘 만들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방지할 힘이 받쳐줘야 돼. 예, 그렇게 하면 잘못한 사람들이 작사를 했죠. 뭐. 자동으로 그렇다면 책임 물어야죠. 그렇죠. 제가 책임 얘기하니까 저보고 잘 과격하다. 저희가 좀 무슨 정치를 하겠냐.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고 포용인데 다 작살내겠다 그런 소리를 하고 저희가 뭐 지금 확장성 있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입장을 관리하는 정치 세력이 있어요. 그거 작살내면 안 되죠. 그건 존중하고 토론하고 양보하고 수용하고 가야죠. 근데 이 정치 집단의 이름으로 사회 악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부패하고 부정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사회 악들이 그 안에 정치의 이름으로 숨어 있어요. 그걸 가려야죠. 정당한 우리 사회를 어떤 새로운 또는 좋은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자는 사람이 있고 저는 이 길로 가자는 사람인데 이길 바른가? 이걸 작살내면 안 되겠죠. 입장이 다르다고 작살내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해하지 말고 좋겠어요. 제가 정치적 상대를 작살낼 것 같습니까? 저 살인마 아니에요. 제가 작살낼 상대는 범죄자, 부정부패자, 범죄자, 그 힘을 지금까지 발휘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부인하는 자들, 그걸 작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미국에서 작살낼 자는 작살을 내고 정치적 입장이 다른 그런 쪽하고는 타협하고 가야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제로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수라는 이름으로 자기는 진짜 보수인데 보수라고 하는 게 나쁘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가치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수라고 하는데 그 보수의 핵심 가치는 현행 헌법이에요. 국가를 잘 지키자. 근데 이 진짜 보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병력 비리, 방위 비리 이런 거 저질러서 군대 안 가고 그 지금 물에 가라앉지 못하는 잠수함 만든다고 돈 막 쓰고 이런 인간을 싫어합니다. 그 작살내길 바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정부패하고 국민 무시하고 나라 망치는 안보의 이름으로 자기 정략의 안보를 이용하면서 안보를 실제로 망치는 자들에 대해서 진짜 보수들은요 붕괴한다고. 그걸 우리가 분리해줘야죠. 보수라는 이름의 커튼 뒤에 숨어있는 자들을 커튼을 거고 진짜 보수와 보수의 이름 속에 숨어있는 쓰레기들 우리 비상식적으로 원하면서 작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보수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저를 좋아합니다. 선량하게 살고 정말로 규칙 지키고 노력해서 자기 성과를 그만큼 이뤘던 사람들은 결코 이 불의한 세상을 좋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분당에서도 내가 번시가지보다 지지율이 더 높다니까요. 왜 제가 확정성이 없습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좋아한다니까요. 이재명!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거 분명히 하는 그 얘기 한번 하고 싶은데요. 그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보수는 유능한데 부패한 게 문제다. 진보는 깨끗하긴 한데 무능하다. 이게 아주 나쁜 프레임인데 이게 실제 우리 사회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이 프레임 갇혀있지 않고 깨끗한데 유능하다. 지지합니까? 안 합니까? 오히려 깨끗하고 유능하면 보수가 더 분명하게 지지할 겁니다. 그래서 실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말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얘기한 김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뭘까? 우리 국민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문제를 결정하고 자기의 삶을 결정할 대리인들 그를 어떤 기준의 사람을 원할까?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는 고도성장 사회가 아닙니다.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고도성장 사회도 기회가 많으니까 일단 눈띄게 보이기 좋은 거 외형의 활약을 먼저 골랐어요. 왜? 실패하면 또 오르면 되니까. 그런데 저성장 사회, 기회가 적은 사회였어요. 이럴 때는 기회가 없어서 잘못 골라서 한 번 실패하면 다음에 기회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행사할 때 신중해집니다. 소비도 신중해지는 것처럼 정치 소비, 정치적 선택도 매우 신중해지는 거죠. 그래서 봅니다. 근데 기준은 그런 거죠. 진짜 이 선택을 해서 내 삶이 좋아질 수 있을까? 내 삶이 좋아져야 되는데 나고 신중하게 되는데 문제는 모든 정치인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생긴 것도 비슷하고 다 잘하겠다고 그러고 막 무시무시하고 이거 뭐 나중에 간도 빼질 것 같고 다 그래요. 정치는 얼마든지 세는 게 아니라 다 너무 좋아.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딱 두 가지예요. 그가 뭘 했는가? 어떤 성과를 이뤄냈는가? 이게 알맹이를 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왜 박수 치세요? 내가 그러다는 아닌가요? 첫째는 실력이 있느냐죠. 진짜 했느냐. 두 번째는 그 수없이 많은 말들 중에서 진짜 믿을 수 있는 게 뭐냐. 믿으라고 다 말하는데 누구의 말을 믿습니까? 증거가 있어야죠. 증거는 약속에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습니다. 그 과정, 이 지나온 과정 속에 증거를 통해서 그가 과연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국민들의 선택 기준은 그렇게 내실 중심으로, 내용 중심으로 바뀐 거죠. 크기나 외양이 아니라 작더라도 안에 든 알맹이의 크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리 껍데기 커도 안에 알맹이 없으면 오래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은 필요한 게 싱크의 양이 아니라 액트다. 누가 그때는 트위터에다 글을 써놨는데 아주 재밌는 말이죠. 인용해서 어제 누가 썼더라고요. 혹시 25년 모르겠어요. 싱크탱크보다는 액트하는 탱크가 낫다. 이렇게 정책이 없어도 못합니다. 좋은 정책을 개발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과연 정책이 없어서 우리가 못해요. 좋은 정책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 중에서 과연 행동할 수 있는가. 근데 행동에는 예의죠. 그냥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기득권자들의 정을 뚫고 치열하게 피 흘리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쉽지 않습니다. 죽을 각오해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 기득권의 그 처절한 저항을 뚫어낼 수 없습니다. 결국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이지 싱크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수십 차례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지만 이렇게 쉬운 토크 콘서트 진행은 처음입니다. 질문 10초에 대답 10분 하니까 내가 뭐 할 게 없어. 물 좀 드시면서 조금 드시고 계세요? 뭘 먹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 입장하실 때 참가비 10,000원씩 내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손가락 혁명을 주최하는데 여기 대관하고 뭐 시스템 설치하고 그런 데 쓰이는 모양이에요. 저도 10,000원 내고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 번입니다. 저는 안 됐습니다. 진짜 무료입니다. 나 무료니까.
아, 이거 조연인데.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진행자를 물어봤다 쓰면서 말이야.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중간결사 해보니까 모자란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스텝이 함을 지고 지나간다고 하니까 안 내신 분은 내시고요.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정현 시장이 지금 이렇게 막 정치적 반대파로부터 빨갱이라는 소리 듣고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수구 꼴통인 사람이었어요. 5.18을 저 빨갱이라고 그런 적 있었죠? 아, 그럼요. 예, 그런 적 제가 있어요. 원조 일대입니다. 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 5.18의 진실을 알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이제 돌아선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 그 광주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어디 오셨습니까? 아, 네. 자리 좀 그래서 지금 마이크 스태프들 마이크 있으면 좀 갖다 주시고요. 네, 제가 8월달에 광주 갔을 때 인사드렸어요. 네, 먼저 어렵게 자리를 오셨는데 본인 소개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주에서 씁니다. 5.18 민주화운동 부산회 회장 김후식입니다. 총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방도 아니고 두 방이나 맞고 여기 있습니다. 처음으로 고마워합니다. 그거를 통해 전두환 쫄개들이 소총에 맞았어. 그래도 안 죽어 살았습니다. 이 자리에 오라고. 네, 박수. 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거짓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또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없으신 분, 이재명 시장을 만나뵙기 위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잠시만요. 잠깐 쉬어주세요. 저도 진행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농민들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노동자들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온 사람을 물대포로 쏴서 죽여놓고 다시 칼대서 뭘 조사하는 겁니까? 세월호 304명인가요? 가만히 있으라 해서 죽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말렸다가 죽었거든요. 광주는 말 안 듣고 가만히 있으라고 안 해서 가만히 안 있어서 죽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광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시장님. 더 많은 사람이 죽겠죠. 아마 지금까지 죽을 겁니다. 광주는 말 안 들어서 조금 죽고 총투박 먹고 살았습니다. 아들지 맙시다. 싸움이 잘못한 죽습니다. 이재명 시장님과 연대하고 나왔습니다. 연대에서 꼭 일어나가 바꿔주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세상. 네,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이 아니라 김후식 이렇게 해야지. 눈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네. 자동이야, 이재명이야. 한마디 끝나면 이재명 자동인데 어쨌든 그 기장님 말씀처럼 어디 북한군총에 맞은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군총에 맞아서 부상을 했다니 참 안타까워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 총알과 우리가 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시장님이 이렇게 확 인식의 전환이 된 계기 대학 가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래서 제가 입에 많이 때려졌다고 뭐 옷에 뭐좀 묻고 그러긴 한데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되면 이 자리에서 그만 갈 겁니다. 제가 여기 오신 분들 대체적으로 아시겠지만 제가 공장 노동자 출신 아닙니까? 제가 76년부터 81년까지 정확히 한 6년 제가 공장 생활을 했는데 제가 공장을 가니까 호남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거의 다 호남 사람이었어요. 성남 공단이 있는데 제가 참 황당한 생각이 든 게 관리자들은 다 경상도 사람들이 거의 다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경상도인데 왜 내가 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하고 전라도 좀 무섭게 하죠. 같은 공장 소속차에 있어서 전라도 분들
제가 세뇌돼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80년 그 참혹한 일을 제가 방송이나 뭐 TV로 보고 주변에 들은 결론은 속도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경찰하고 우리나라에 충질하다가 총 맞아 죽고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이 경상도 출신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같은 그참 꼴랑 굉장히 굉장히 난 경상도야. 그러니까 황당한 우월감을 가지고 욕했지. 비난. 자, 어찌어찌해서 대학을 탁하고 나니까 그게 전혀 사실이야. 그 억울한 피해자들을 제가 같이 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고 또 황당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드디어 그것도 알게 됐죠. 아, 내가 이렇게 공장을 다니면서 공가족이 그냥 14살, 13살 초등학교 마치고 공장 생활을 하게 될 만큼 비참하게 사는 것이 내가 무능하거나 아버지가 게으르거나 부치면서 그렇게 아니라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였구나를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원래는 판검사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었는데 고이고식하고 때려잡고 이러면서 때려잡는 없으세요. 네, 급한사 하면서 내가 힘함을 쓰고 여기 살아보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또 내 이웃들 함께 공장 생활했던 그 어린 노동자들 손가락이 잘려도 직소리 못하고 치료비도 겨우 해주고 월급도 안 주고 내쫓김 그들을 일단 버려놓고 그들을 지배하는 그 그룹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마음먹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나를 낳은 생물적 어머니는 어머니시지만 저의 사회적 삶, 이 정치적 삶, 이 모체 어머니는 광주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고생하는 감사하고 한때 전투에 들어가고 일배가 돼가지고 광주 그 피해자들의 우리 김우숙 회장님도 포함되어 있겠죠. 이 새끼들 죽여야 돼, 죽었어야 되는데 라고 내가 말했더니 사과드립니다. 원래 광주에서 이재명 씨랑 지지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올라오신 올파 민주화운동 부산의 김우식 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광주하고 연대를 이야기하셨는데 뿌듯하시겠습니다. 근데 150만 분이 있으세요. 아, 그러나 그게 150만으로 확산되겠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시장님이 열정적으로 막 이야기해 주셔서 예전의 시간을 계속 넘기고 있어요. 초과됐어요. 네, 초과됐어요. 빨리빨리 끝내야 되겠죠. 아니 뭐 오늘 발표해서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 시장님하고 얘기하면? 네. 자, 여기 또 우리 주최 측에서 또 뭔가 계속해서 이 시장님 말씀만 드리면 이 시장님 목도 아프고 하니까 물론 축이는 시간을 드리면서 영상을 또 하나 재밌는 영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 조명대를 준비하시고 이게 다 자동이 안 되니까 자 됐나요? 예 내려주세요. 자 영상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이거도.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나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지나간 것과 심각한 의미가 있죠. 어렵다 그
조용하게 해주시고. 주최 측에서 많은 걸 준비했네요. 네. 없는 사실. 제가 못 보는 것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요. 편집해서. 스스로 조금 욱한 것 같아. 좀 쑥스럽네요. 그래요. 과거 생각하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배경음악이 걱정 말아요가 깔렸는데 이게 이제 이 시대를 반영한 것 같아요. 너무 요즘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최고 문제는 이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겠죠. 이 정권이 항상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행동은 정상의 비정상화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모든 분들이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노래만 나오면 전국적으로 우리 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재명 시장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아마 살아온 여정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서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어렵게 공장 노동자로 출발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우리 편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거든요. 보답할 자신 있습니까? 그런 희망과 기대? 저는 노무현 대통령 개인적 인연도 거의 없고 사업연수한테 보고 저분이 저러고 사는 걸 보면 나도 변호사에도 굶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제가 판검사 안 하고 변호사로 가기로 마음먹었고 주요한 계기가 되긴 했는데 그 후에는 민변이라고 변호사 모임에 저도 회원이고 하니까 그런 정도의 인연이라서 그런 인연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온 과거가 어떤지는 남들이 평가하는 문제인데 지향하는 바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저 같은 공인으로 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하는 측면에서는 제 사표 같은 경우죠. 저는 그분이 꿈꾸었던 그야말로 반칙, 특권 없는 세상,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세상, 사람이 살만한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제 꿈이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자신을 던졌던 분이잖아요. 개인적 이익이나 또 친소관계, 유불리를 떠나서 대의를 위해서 큰 길로 가신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기득권자들의 저항에 결국 이 생을 끝내고 또 다른 노무현도 조금씩 만들어내셨죠. 그런 버리는 삶, 그런 삶을 살려고 저는 노력을 합니다. 저보고 탈당을 했다고 비난하는 그 사실이 전혀 아닌데 탈당을 했다. 무슨 누구의 지원을 받는다.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했다. 공격했다. 이런 얘기 제가 들을 때 제가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친노 아닌 게 왜 친노인 척 하느냐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죠. 개념에 관한 문제인데 친하다는 의미, 친소관계 그런 관계의 의미라면 나는 친노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꿈꾸었던 것들, 국민들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새로운 질서와 희망 그런 것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나는 친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완벽하지 않죠. 누구도 완전체는 아닙니다. 그건 신의 영역이죠. 우리가 똑같이 할 거면 발전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것들 중에서 좋은 것은 잃고 부족한 건 채우고 아닌 것은 버리면서 더 나은 상태를 만들어야죠. 저는 그래서 누구를 계승하지만 제2의 그런 게 되고 싶진 않아요. 다 넘어야 되시죠. 한국관계 회복을 원했던 김대중 지도자의 그 뜻과 그 이룬 성과 또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던 정치 개혁과
정치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 중심의 정치를 하고자 했던 고려과 선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승하고 또 그걸 발전시키되 그야말로 거기서 혹여 조금 우리가 만족스러워지 못했던 부분들을 찾아내서 채워나가고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야죠. 그 새로운 역사란 그런 별게 아니고 우리가 합의했던 일단 실질적으로 평등하고 그래서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된다. 불의와 불공정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그것이면 우리 사회가 나는 충분히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와 권한, 권력 이런 것들이 특정 소수한테 너무 집중되니까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사회가 결국 발전하지 못하고 침체되지 않습니까? 개인들도 기회가 없으니까 결국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열정이 사라졌죠. 그러지 않은 사회. 우리가 가진 기회와 자원과 권한과 모든 것들이 공평하게 배분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결과도 기여한 만큼 얻을 수 있는 이런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게 우리 모두의 꿈 아닙니까? 그 꿈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울잖아요. 제가 우리가 아닌데 자, 시장님 말씀 도중에도 얘기 나왔어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비주류 출신이었고 결국은 그 기득권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혹시 큰 꿈을 이룬다면 그것을 뛰어넘을 도가니아 같은 게 있을까요? 그게 바로 혁명적 변화라고 제가 표현했던 겁니다. 국민적 합의, 국민적인 결집된 에너지 이런 것들이 밑받침돼야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있죠. 그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말로 많은 것들을 이뤄냈죠. 그러나 기득권자들, 경제, 관료, 문, 법조 모든 영역에 이 정말 완고한 기득권 체제들을 통제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정치적 상대라고 하는 것들은 존중해야 되고 하다못해 연정도 해야 되지만 연합도 해야 되죠. 근데 그 정치적 상대, 정치의 이름으로 숨어있는 그 사회 악들과 수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 그들은 제거되어야 될 악이었는데 그 본질을 충분히 간파하지 못한 게 우리의 아쉬움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보수의 이름 또는 정치 세력의 이름으로 숨어있는 사회학들을 국민적 에너지를 등에업고 그야말로 작사를 내야 새 출발을 가능하다. 권한의 행사는 권한을 얻기까지도 중요하지만 그 권한이 생겼을 때 정말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목숨을 걸고 최대치로 좋은 방향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최대치로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안에 곳곳에 숨어있는 그 사회 악들, 아주 나쁜 기득권 구조들, 국민들로 하여금 꿈과 희망을 잃게 만드는 그 잘못된 것들을 쪽집게처럼 찾아내가지고 정말로 수술하듯이 베어내야 된다. 떼내야 된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그런 어떤 권한을 가진 한두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같이 부둥켜 안고 가장 위험한 시기, 어려운 때도 물러나지 않도록 뒷받쳐주는 국민들의 힘, 그 에너지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세상,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평화롭고 인권이 보장되는 복지국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적절한 질문을 드렸네요. 아주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줬어. 이 코드는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님 얘기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얘기하시라고 내가. 그랬어요. 잘했잖아요. 듣고 싶은 얘기 딱 해준 거죠 지금. 네. 자, 훌륭한 진행자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보도는 여기 아까 저기 입구에 설치되었던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는 우리 혁명분들이 많은 질문도 써주고 본인들의 발언도 썼어요. 오직 희망 이재명 이런 거, 사랑해요 시장님. 대통령 이재명은 뭐죠? 예, 네, 이렇게. 여러분은 좀 읽는데 신경 써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질문 없고 다들 우리나라는 이재명이 답니다. 상식이 이루어진 사회 만들어서 이렇게 희망적인 이재명 시장한테 네. 뭐 누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더욱 빡시게. 똑박씩 하여튼 하고. 네. 아니 지금보다 더 빡시게 하다 깨지 못하다 그래요. 네, 요거는 재밌네. 자, 육남매 아버지께서 써주셨습니다. 아. 육남매를 듣는 것 같아요. 육아 정책에도 혁명적 변화를 좀 부탁하라고. 네. 여기 잠깐 할게요. 네, 아, 네. 우리 유관이 아까에서 보는 것 같은데 지금 7번째 또 나갈 준비하고 하더라고요. 참 걱정되긴 합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기르고 또 교육시키고 취업시키고 하는 이 일들이 과거에는 개인의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모두의 일이 됐습니다. 이제 아무도 애를 안 낳아도 돼요. 애 낳아가지고 3억 가까이 더 나더라고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2억 7천인가 얻는데요. 그 돈 들여가지고 뭐하러 키우겠어요? 키우고 난 다음에 잘 살면 모르겠는데 애 취업도 안 되지. 이 시집장가도 못 가지. 결국은 리크루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캥거루라고 이렇게 이 앞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나가잖아요. 이놈이 도로 들어온대. 그 리턴한 캥거루족이라고 그 리크루족이라든가 뭐 그런데요. 근데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부모들이 자식이 도로 들어올까봐 걱정이 돼요. 자기도 살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애를 안 낳으려고 하고 그러다 결국은 인구가 줄어들고 미래가 암울해진 그런 상황까지 오는데 결국은 출산과 보육과 교육은 우리 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그 개인이 떠맡을 이유가 없는 거죠. 애를 낳아준 것만도 우리 사회 전체 공동체가 고마워서 감지덕지. 근데 키우는 부담까지 개인들한테 너무 많이 부담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육아, 출산, 보육, 교육 이 부분은 국가의 전적인 책임을 부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제 분이 하나 있어요. 시장님한테 편지 쓴 것 같습니다. 정말 공약도 잘 지키시고 업무 수행도 완전 짱이시라고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시민과 소통하고 아이들이 언제나 청와대에 놀러와 집무실에서 기념 촬영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쓰네요. 저는 내년 대선에 시장님이 출마하신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할 겁니다. 네, 근데 이거 써주신 분이 고등학생이어서 투표권이 없어요. 뭐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네.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는 여기 보면 전주, 완주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10대 학생부터 머리가 조금 백발이신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 또 거리를 막론하고 많이들 오셔가지고 좀 시장이 뿌듯하실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여기도 그런 거 있는데 나중에 대통령 나오면 뭐 찍어주겠다 이런 분이 있는데요. 아니 대통령 나오면 찍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가을에 제가 이 말씀을 좀 가끔 드리는데 이 정치든 삶이든 농사거든요. 뿌린 게 있어야 거둘 거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 정치 행태를 지금까지 보면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봄에 밭을 갈지 않고요. 여름에 김을 매지 않아요. 가을에 남농사하는 거 뺏으러 다니거나 아니면 겨우 약탈하러 채집 수렵하러 들판을 쏘다니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봄에 밭을 갈고 여름에 땀 흘려서 김을 메고 해야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가을에 수확의 최대치는요 봄과 여름에 농사 지은 결과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가을에 추수하러 열심히 도와주겠다는 분들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봄에 밭 갈 때거든요. 밭 갈 때 여름에 김멜 때 그때 가서 해주세요. 젓가락으로 많이 써주고
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주고 밴드도 좀 열심히 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친구 막 100명에서 1000명 늘리고 이래 나야 가을에 수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죠, 농사를. 여기 써준 그 남현준 학생 있어요 여기? 아 바로 앞에 있는데. 아, 채팅을 축하합니다. 잘생겼어요. 그 사진을 찍는다고? 채팅 기념으로 기념사진. 마음이야. 올라오라 말도 안 했는데 막 올라가가지고 사진. 자, 우리 저 남현준 군, 이 시장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개인적으로 좀 파격적이시고 어느 그 지자체 단체장들보다도 그 특히 성남시의 재물을 청산하시는 점이 되게 어디 살아요? 성남 살아요? 저는 서울 강남 사는데요. 사람이 원래 소수 지역이라고? 아니 근데 이거 하나는 알아주세요. 그게 제가 다니는 청담고등학교에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배를 하지만 저는 전혀 하지 않고 아마 청담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제가 집회에 나오고 백남기 국민의 그 국가 폭력 사태를 알리고 사드 배치 반대하고 세월호 이상들을 하는 학생들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야, 대단합니다. 고마워요. 잘생겼지, 뭐. 잘생겼다. 아, 그리고 이거 부지런히 담고 보십시오. 백남기, 사드 반대, 세월호, 여기 뒷발에 여기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그래요. 대단합니다. 성남에 살지도 않으면서도 시장이 하고 이래서 다 알고 있고 이렇게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는 학생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직도 희망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반갑습니다. 희망 올라오면 우리 시장님한테 구소했던 점 하나 물어보고 들어갈게요. 궁금한 거 있었어요?